안녕하세요. 저는 돌싱이 된 지 어느덧 3년이 지난 여자입니다. 제가 돌싱된 기간보다 짧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을 몇 년 동안 좋아했어도 싫어지는 건 정말 한순간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 공들인 저의 세월이 단 몇 초 만에 무너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과거 남편을 정말 많이 사랑했고 지금은 사랑했던 만큼 많이 증오하고 있어요.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살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싫어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라도 풀어야 이 감정이 조금이라도 사그러질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특히 모르는 사람에게 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조금 떨려서 다소 두서없이 말할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2년 연애하고 결혼했으니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7년 전이겠네요. 저희는 제가 친구 대신 나간 소개팅을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친구는 그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서 저를 억지로 소개팅에 내보냈었어요. 당시 저는 고등학교 교사였고 남편은 중학교 교사였거든요. 두 사람 다 같은 직업을 삼고 있으니 각자 학교 얘기를 하면서 말이 잘 통했어요. 교사라는 공통점으로 말을 트기 시작했고 나중엔 자연스럽게 취미 얘기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소개팅은 물 흐르듯 흘러갔고 다음 약속도 잡았어요. 저희는 그렇게 몇 번 만나고 둘 다 나이가 있는지라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저희는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긴 2년이라는 연애를 끝마치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 아버지도 두 분 다 건강하게 계셨고 여동생 남동생 있는 동생 부자였어요. 남편은 외동에 20살이 되던 해에 사고로 아버지를 여의고 혼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못 살았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시아버지께서 생전 돈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어릴 때 못 살았다가 커서 막노동하고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열심히 일해서 다 무너져 내려가는 집안을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남편과 시어머니도 돈과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이 세상은 돈과 명예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친구들한테 말도 못했었는데 사실 저는 제대로 된 프로포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남편은 선물 같은 건 다 보잘것없다고 진실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며 진심을 눌러 담은 편지를 주며 프로포즈를 했어요. 당시 저는 뻔한 프로포즈가 아닌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프로포즈를 받은 것 같아 감동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돈 아까워서 돈 안 드는 선에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선물에도 저를 생각하며 골랐을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있다고 생각하지만 편지는 직접 손으로 한자 한자 적어야 하기에 더 의미가 있게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편지는 쓰는 내내 계속 제 생각을 하면서 썼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은 뻔하지 않고 늘 제 예상을 빗나가는 특이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이런 사람이랑 살면 사는 동안에 여느 결혼 생활처럼 뻔하진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생각은 정말 처음 생각했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제게 와닿았어요. 제 바람보다 훨씬 더 뻔하지 않은 결혼 생활에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저의 황당스러운 결혼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혼생활과 결혼생활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며 행복하게 지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저는 이 집안에 식모로 들어온 사람처럼 살아야 했어요. 저희는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가 걱정되어 시댁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었어요. 저는 당시 효자 아들이라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집 살 돈이 아까워서 본가살이를 한 것이었어요. 연애할 때야 남편이 돈 계산하는 거 보면 알뜰살뜰하다, 돈 관리 잘하는 게 멋있어 보인다 정도로 보였죠. 시집 오기 전엔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까지 짠돌이인 줄을 몰랐어요. 그럴만도 한 게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전엔 시댁을 방문한 적이 한 번밖에 없어서 몰랐던 것 같아요. 결혼 허락받을 때 잠깐 간 게 달아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집안이 어떤지 짐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초면에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볼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연애 시절엔 뭘 해도 다 좋아 보일 시기니까 돈 아끼자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녀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뭐가 됐든 남편과 함께라는 자체가 좋아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줬었죠. 남들보다 근사하지 못한 데이트를 해도 그저 좋았었어요. 오히려 벌써부터 돈 관리가 확실한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생각도 결혼과 동시에 유리 깨지듯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저는 돈을 그렇게 못 버는 것도 아닌데 강제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어요. 저도 사치하는 편은 아니라서 명품 가방 하나조차 없는데 그나마 돈을 쓰는 게 화장품이었거든요. 피부가 워낙 예민해서 싸구려 화장품은 절대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쓰는 화장품들을 보면 다른 화장품들보다 가격대가 조금 비싸요. 아가씨 시절엔 어차피 돈을 벌고 저 혼자 쓰는 돈이니까 아낌없이 발랐었어요. 하지만 결혼함과 동시에 그 화장품들을 쪼개고 쪼개서 정말 조금씩 써야 했죠. 화장품 다 써서 사려고 하면 남편과 시어머니의 혼잣말 같은 잔소리를 몇 시간이나 들어야 했거든요. 이렇게 제 돈으로 사는 건데도 제가 눈치를 봐야 하는 지경이었어요.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생활비도 드리고 용돈도 따로 챙겨드리니 제가 제 돈 쓰는 거엔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생활비와 용돈을 넉넉히 드리는 편이니 찍소리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결혼한 후 원래 가지고 있던 카드들을 모조리 없앴어요. 시댁 식구들은 무조건 현금을 사용했고 과소비의 원인인 카드는 절대 금지였거든요. 그리고 항상 남편의 가방 속엔 계산기가 들어있었어요. 돈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계산기부터 꺼내서 두들겨요. 저는 같이 살다 보니 계산기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이제는 계산기를 쳐다도 보기 싫어요. 꼬깃꼬깃 주머니 속에서 현금을 꺼내는 것도 더 이상 하기 싫어요. 그리고 현금 계산하면서 민망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택시 탈 때 주로 카드로 계산했었지만 가끔 현금으로 계산하면 거스름돈 얼마 안 나올 땐 그냥 안 받고 기사님께 가시는 길에 커피라도 사드시라고 하고 안 받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동전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다 받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지폐는 무조건 받을 걸 알기에 동전이라도 받지 말자고 기사님 고생하시는데 자판기 커피라도 마시라고 하자 해도 요지부동이었어요. 여보, 그냥 동전은 받지 말자. 기사님들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가시는 길에 자판기 커피라도 드시라고 하자. 응? 땅 파면 820원이 나와? 우리가 매일 돈을 놨냐고. 우리도 고생해서 힘들게 돈 버는 거야. 원래 택시 안 타려고 했는데 당신이 다리 아파서 죽겠다는 소리 내서 겨우 탄 거구만. 그럼요. 세상에 고생 안 하고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게 사는 거죠. 남편분께서 되게 알뜰살뜰 하시네요. 지금 10원짜리가 없어서 여기 850원 있습니다. 저 10원짜리 있어요. 30원 드릴게요. 같이 힘들게 돈 버는데 20원도 소중하죠. 그럼 수고하세요. 저는 가끔 남편이 이렇게 융통성 없이 나올 때마다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괜히 제가 너무 민망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이라도 쥐구멍으로 달려가서 차라리 쥐들이랑 같이 사는 게 더 마음 편할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저런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핏줄은 못 속인다고 누가 더 나은지 안 나은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모재가 아주 똑같았어요. 제가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해서 큰맘 먹고 비싼 스카프를 사서 갔었어요. 시어머니 성격에 돈 아깝다고 이런 걸 왜 사오냐고 싫은 소리 하시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제 걱정과 달리 이제껏 본 적 없는 미소를 지으시며 스카프를 두르더니 잘 어울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며느리 하나 잘 뒀다고 어떻게 이렇게 이쁜 걸 사줄 수 있냐고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또 돈 썼다고 잔소리 들을까봐 걱정했는데 좋아해 주시니 덩달아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가 초가을이라 살짝 쌀쌀했었거든요. 이런 날 감기 걸리기 십상이라 방을 조금 따뜻하게 하려고 보일러를 틀었어요. 제가 보일러를 틀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달려와서 제 손을 탁 쳐내시더니 다시 보일러를 끄는 거예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지금 일교차가 심해서 이런 날 감기 걸리기 쉬워요. 혹시나 어머님 감기 걸리실까봐 보일러 잠깐 틀려고 한 건데. 예. 너는 지금 가스비가 얼마인지나 알고 그러는 거니? 나는 보일러 안 틀어도 괜찮으니 너는 추우면 옷도 껴입거라. 그래 여보, 지금 가스비 장난 아니야. 나는 그래서 미리 겨울옷 다 빼놨어. 요즘 안 그래도 날씨가 쌀쌀한 것 같아서 저녁엔 좀 더 껴입고 자게. 시댁 식구들은 가스비 하나에도 저렇게 목숨을 걸고 자신들이 추위를 감수하며 살았어요. 남편과 제가 돈을 버는데 도대체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준 선물도 자신들 돈 든 게 아니라서 좋아한 것 같아요. 시댁 식구의 짠돌이 근성은 보일러뿐만이 아니었어요. 화장실이나 거실에 있는 휴지 한 칸도 허투루 쓰지 못하게 했고 물티슈도 마음대로 못 썼어요. 자기들끼리 아예 상황에 맞게 써야 할 휴지 칸수도 정해놨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수압이 너무 약하고 물도 너무 적게 내려와서 고장난 줄 알고 사람을 불러야 하나 싶다가 남편과 시어머니 성격에 변기에도 무슨 짓을 했을 게 분명하다는 생각에 변기 뚜껑을 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수도세 아끼려고 변기 안에 벽돌을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넣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양껏 넣어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실제로 봤어야 하는데 저는 변기 속 벽돌과 대면하는 순간 기가 찼습니다. 아무리 수도세 아끼려고 한 것이지만 이건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나마 작은 벽돌 하나를 남편과 시어머니 몰래 빼버렸어요. 변기도 이렇게 해놓는데 당연히 저희가 씻는 것도 마음대로 못했죠. 목욕을 하려고 하면 시댁 식구가 정해놓은 물만큼만 통에 받아서 쓸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물로 몸도 씻고 머리도 감아야 하니 머리 감으면서 머리 헹굴 때 물이 몸까지 쓸려 내려오게 씻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만 정해놓은 물에 맞게 머리를 감고 몸을 씻을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빨래도 세탁기로 돌리면 손빨래하는 것보다 물을 많이 쓰고 더군다나 전기세까지 잡아먹는다고 무조건 손빨래를 고집하세요. 제가 보다 못해 시어머니께 생활비 조금 더 드릴 테니 세탁기 쓰라고 했지만 그 돈은 모아두라고 직접 손으로 빨면 되는데 왜 쓸데없이 돈을 쓰려고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조선시대 사람 마냥 항상 정확히 저녁 7시가 되면 냉장고를 제외한 모든 전기를 차단해요. 저희가 자는 동안 쓸데없이 돌아가는 기계들의 전기세도 아깝다는 거죠. 그래도 음식은 상하면 안 되니 냉장고를 제외한 모든 전기를 다 끊어버려요. 전기가 끊기면 할 게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강제 취침을 해야 했어요. 출근을 위해 알람을 맞춰야 해서 집에 오면 최대한 휴대폰을 안 봐요. 혹시라도 배터리 닳아서 알람 소리 못 들으면 큰일이니까요. 저는 항상 출근해서 휴대폰 충전하거나 보조 배터리로 충전해야 했어요. 옆에 앉아 계시는 선생님은 제 사정을 알아서 제가 오자마자 휴대폰 충전하면 안쓰럽다는 듯 저를 쳐다봐요. 저는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옆자리 선생님과 친정 부모님 딱 3사람뿐이었어요. 한 달에 2번 정도 혼자서 친정에 가는데 갈 때마다 친정 부모님한테 하소연을 해요. 친정어머니는 시어머니께서 나이가 있으신 분이니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하라고 하더라고요. 주영아 어쩌겠어. 너네 시어머니께서 나이가 조금 있으시잖니. 결혼해서 그 집안 사람 됐으면 너가 참고 이해해야 하지 않겠니? 엄마, 나 결혼 괜히 한 것 같아. 남편도 만만치 않아. 연애할 때는 알뜰한 게 보기 좋았거든? 요즘 사람들 돈 흥청망청 쓰는 사람 많으니까. 근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아. 아무래도 이 서방이 사돈을 보고 자라면서 배운 게 절약하는 것이니 그렇게 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래도 돈 펑펑 쓰는 것보단 낫잖아. 아, 엄마. 며칠 전에 내가 500원짜리 껌을 하나 샀었거든? 직업 특성상 말을 많이 하니까 입에서 단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쉬는 시간 잠깐 먹으려고 껌을 샀는데 현금 영수증을 하라는 거야. 500원짜리 하나 사고 현금 영수증을 하라고 했다고? 겨우 500원인데 현금 영수증을 해줘? 500원은 현금 영수증 잘 안 해줄 텐데.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서 나도
500원은 현금 영수증 안 해줄 거다 그랬더니 내 돈 내가 쓴 거 현금 영수증 하겠다는데 누가 안 해주냐면서 사람들 앞에서 생 난리를. 그래서 어떻게 했어? 현금 영수증 했어? 직원이 해주든? 하긴 뭐래. 사람들 다 쳐다보고 쪽팔려서 그냥 껌 다시 내려놓고 남편 데리고 나왔어요. 학교 근처 가서 샀지 뭐. 남편이랑 다른 학교 근무하니까 다행이지. 에휴. 남편은 이렇듯 500원짜리 껌을 사든 200원짜리 사탕을 사든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카드 사용은 안 되고 무조건 현금을 사용해야 하며 현금 영수증에다가 무조건 지류 영수증 끊어서 가계부 작성까지 해야 한다고 저한테 시켜요. 저는 그래서 자잘하게 사는 건 남편 몰래 혼자서 사서 들어오죠. 저는 친정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친정 부모님께도 짠돌이 짓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친정 부모님과 시댁 식구를 마주치지 않게 하려고 했거든요. 제 고통을 친정 부모님께 나눠드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친정어머니 생신 때 부모님께서 저희 부부를 초대하신 거예요. 항상 저만 가서 축하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었거든요. 제가 매일 시댁 눈치 보며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외식하는 건 꿈도 못 꾸니까 자신의 생일을 핑계 삼아 딸한테 맛있는 거 먹이려고 그러신 거예요. 비싼 레스토랑 예약했다고 하니 남편이 그러냐면서 알겠다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음식도 조금 나오는데 가격만 비싼 곳에 왜 가냐고 한 소리 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는 선을 지키고 짠돌이 짓을 안 하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짠돌이 짓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먼저 부모님을 만나서 같이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하면서 간만에 데이트를 했어요. 아버지 차를 타고 약속했던 레스토랑에 갔는데 남편이 먼저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보이자 반가운 마음에 웃으면서 손을 흔들려고 했는데 화장실에서 시어머니께서 나오시더니 남편 옆에 앉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무슨 상황인지 사태 파악이 안 돼서 친정 부모님을 쳐다보니 난처하다는 듯 웃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시어머니도 나름 가족인데 같이 축하해드리면 어떠냐고 말해서 시어머니도 데리고 온 거예요. 친정 부모님 입장에선 축하해주겠다는데 거절하면 꼴이 이상하니 허락을 하신 거고요. 저 두 사람은 어차피 자기들이 돈 쓰는 거 아니니 이참에 뽕을 뽑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친정에서 주는 값비싼 물건들도 넙죽넙죽 잘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도 이런 거 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혼잣말인 것처럼 말해서 은근슬쩍 시어머니 것도 바랄 때가 있었죠. 본인 돈만 아니면 뭐든 오케이인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것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시아버지께서 지독한 가난을 끝내주셨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만들 순 없으니 그렇게 돈에 집착한다는 거 알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다 이해했었는데 결국 시댁 식구는 선을 넘고 말더라고요.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 집안 청소를 하시다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었어요. 친정어머니께서는 평소에도 청소하시는 걸 좋아하셨었어요. 그래서 청소를 자주 하셨었는데 그날은 정말 날을 잡고 대청소를 하셨더라고요. 먼저 화장실 바닥에 락스를 뿌려 놓으신 뒤에 다른 곳부터 청소를 하셨대요. 화장실 청소만 남아서 어머니께서 청소를 하러 들어가셨는데 바닥에 락스 뿌려놓은 걸 깜빡하고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친정어머니는 락스에 미끄러지셨고 쓰러질 때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그대로 의식을 잃으셨어요. 잠깐 집 앞 마트 갔다 왔던 아버지께서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하고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저는 아버지께 연락을 받고 놀라서 수업하다 말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제가 도착하니 어머니는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셨고 아버지는 수술실 앞에서 서성이고 계시더라고요. 남편도 제게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몇 시간 만에 어머니는 수술실에서 나왔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연세가 있으신지라 수술 후에도 의식을 못 찾고 사경을 헤매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자기가 옆에 있었어야 했다면서 잠시 마트 갔던 자신을 탓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 탓이 아니라고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다독였어요. 저까지 슬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눈물을 참았어요.
다른 지역 살던 동생들이 병원에 도착했고 동생들에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맡기고 잠시 짐을 챙기러 병실을 나왔어요. 남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중환자실을 나오자마자 병원비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여보, 장모님 병원비는 어떻게 해? 당신이 장녀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돼? 아, 장모님 보험은 들어놓으셨을려나? 보험이라도 들어놔야 병원비를 적게 내는데. 당신은 이 상황에서 돈 걱정이니? 우리 엄마 저렇게 누워있는 거 보면서도 병원비 얘기를 해? 당신 보고 돈 내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당신 돈인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 동생들 보고도 내라고 해. 당신만 다 내지 말고. 알겠지? 요즘 당신 동생들도 일한다며. 저는 남편의 말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에 입을 꾹 다물고 남편을 한번 째려본 뒤 집으로 향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같이 나이 들어가는 처지니 저희 어머니 걱정을 반만이라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에 가자마자 시어머니도 남편이랑 똑같이 저를 붙잡고 병원비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처음엔 어머니 안부 묻는가 싶더니 아직 의식을 못 찾고 있다고 하니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면서 병원비는 다 어쩌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죽는다는 말을 왜 그렇게 쉽게 하냐고, 병원비 알아서 할 거니까 남편도 시어머니도 신경 끄시라고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밑바닥일 수 있는 건지 온몸에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어요. 한순간에 시댁 식구들한테 정이 떨어졌고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싫었어요. 어머니가 아파서 슬픈 것보다 시댁 식구들 태도에 화나는 게 더 커서 눈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눈치도 없이 방까지 찾아와서 제게 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가, 만약에 너희 엄마 잘못되면 재산 분할 정확하게 해야 한다? 들어보니 네 밑으로 동생 2명 있다던데 동생들한테 주면 안 된다. 장녀인 네가 다 가지겠다고 해. 알겠지? 어머님, 지금 재산 걱정할 때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 걱정하실 때 아니에요? 안 싸돈이야 안타깝지. 그치만 남은 사람도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니? 넌 재산 분할이나 잘해. 멍청하게 동생들한테 뺏기지나 말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속을 다 뒤집어 놓고 나가셨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저런 사람들과 엮이게 된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어떻게 가까운 사람이 생사를 오가고 있는 와중에 저렇게 돈밖에 모를 수 있을까요? 너무 짜증나서 제가 제 머리를 뜯고 있었는데 아버지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갑자기 어머니가 발작을 한다고요. 저와 남편은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제가 도착했을 땐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의사가 나오더라고요. 의사는 앞으로 3일이 고비라고 3일 동안 안 깨어나면 뇌사 판정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사 말을 듣고 이번엔 남편이 저를 끌고 나와서 재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쩜 모자가 그리도 닮았는지 시어머니께서 제가 한 말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에 남은 정도 없었고 미련도 없었어요. 친정어머니 문제만 해결하면 바로 이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제발 의식을 찾아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신은 도대체 저한테 뭐가 그리도 화가 나셨는지 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았고 저희 친정어머니는 하루도 못 버티고 새벽에 다시 발작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저는 급하게 장례식 알아보느라 바빠 죽겠는데 남편은 아직 재산 안 받았냐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숨만 쉬고 남편을 무시했으나 제가 대답해 줄 때까지 쫓아다닐 기세로 제 뒤만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당신 재산 받은 거 없어? 장모님 유언장 아직 안 봤어? 당신 장녀니까 당신한테 주신다지? 당신 재산 받은 거 있으면 조금만 나눠주라. 나도 사이잖아. 받을 권리 있는 거 아니야? 적당히 좀 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가뜩이나 엄마 돌아가셔서 심란한데 왜 그래 정말? 제발 철 좀 들어라 인간아. 언제까지 계속 돈돈거릴 건데? 당신 죽어서도 돈돈거릴래? 너 치사하게 그럴래?
그게 아니라 우리 집 말이야. 10년도 더 된 집인데 리모델링 한번 할 때 됐잖아. 그런데 나한테 그런 큰돈이 어딨겠어? 어차피 당신도 같이 사는 집이고 재산 받은 거 있으면 3천 정도만 좀 주라. 리모델링 좋아하시네. 당신한테 줄 돈 따윈 없어.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라. 도와줄 거 아니면 차라리 집에 가 있어. 사유는 진작에 죽고 없다고 할 테니까. 알겠어? 저는 돈 달라는 남편의 말에 싫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결국 장례식까지 와서 계속 재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나 이런 모습을 친정아버지가 보시게 될까봐 조마조마하며 남편을 쳐냈어요. 그러다 아버지께서 화장실에 갔고 저는 그때 잠시 방심했던 거예요. 볼일 보러 가신 줄 알았는데 잠시 손만 씻으러 가신 거였어요. 화장실에서 나오신 아버지는 우연히 복도에서 남편이 제게 하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말릴 틈도 없이 남편에게 가서 남편 뺨을 내리치셨어요. 방심한 상태에서 엄청난 힘으로 맞은 남편은 보기 좋게 나가 떨어졌어요. 아버지는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시며 다시는 우리 집안에 발도 들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를 보시더니 저딴 사이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혼하라며 저를 데리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와중에 남편은 뺨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친정아버지 다리 붙잡고 자신한테도 재산 준다고 하라고 그러면 이혼하겠다고 울부짖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밑바닥을 보이는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친정아버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더러운 것 묻었다는 듯 다리를 털었어요. 저는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재산 안 주면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는 통에 이혼 소송을 하게 됐죠. 긴 소송 끝에 판결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아직 아이가 없는 탓에 위자료는 조금밖에 못 받았지만 소송을 통해 그동안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2천만 원을 받아냈어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고 무서워서 친정 근처에도 안 올 것 같던 전 남편이 친정까지 찾아와서 제게 따지더라고요. 이혼에 위자료에 피해 보상까지 한 걸 알고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면서요. 야, 너 이제 어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쓰러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너 우리 엄마 정신적으로 피해 입은 거 보상해줘야 할 거야. 내가 고소할 거니까! 백날 고소해봐라. 자기가 잘못해놓고 정신적 피해 보상 바란다고 하면 판사도 웃겨서 박장대소할 거다. 괜히 나대다가 쪽당하지 말고 그냥 꺼져. 너 정말 1억이야?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우리 엄마 입원해서 병원비 들게 생겼단 말이야. 나 알잖아. 나 당신한테 위자료 주고 돈 없는 거.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200만 원이라도 주면 안 돼? 아니, 100만 원이라도. 너는 똥 닦을 때도 휴지 한 칸만 쓰면서 그렇게 아껴놓고 그동안 돈 안 모으고 뭐 했니? 돈 쓸 구석이 전혀 없었는데 돈 안 모으고 뭐 했냐고. 주식으로 다 날렸어. 친구가 이번엔 진짜 대박 건수 잡았다 해서 모아둔 돈 다 투자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당장 엄마 병원비 결제할 돈도 없어. 그러니까 제발 100만 원만, 어? 전 남편은 끝까지 100만 원만 달라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저는 그간 같이 살았던 세월을 생각해서 지갑에 있던 10,000원짜리 10장을 던져주고 자리를 떠났어요. 와중에 돈 날아갈까 허겁지겁 돈 줍는 남편 모습을 보니 싫은 걸 넘어서 혐오감까지 들더라고요. 다시는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생각에 친정아버지께 말하고 이사를 갔어요. 저는 지금 전화번호도 바꾸고 전 남편의 흔적을 모조리 지웠어요. 애초에 전 남편한테 받은 것도 없어서 정리할 게 별로 없었지만요. 이제 아픈 과거를 모두 잊고 앞으로는 아버지만 바라보며 남은 인생 효도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간혹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옥신거리긴 하지만 씩씩하게 잘 살아보려고요. 제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살면서 너무 돈에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